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 사실 이제 개장한 직후에 3,221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연고점 경신이라는 그런 속보성 자막이 나왔는데 그런 자막이 무색하게 오늘 코스피가 4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1.2% 하락하면서 3,16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졌네요. 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네. 아침에는 괜찮았었는데 네. 끝나면서 굉장히 밀리면서 끝나는데 카피해서 붙인 것 같이 우리나라도 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부분에 많이 밀리네요. 뭔가 장중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나머지 이제 유망하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 원자력 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지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네. 주도주가 좀 힘이 약해지나? 뭐 이런 약간의 불안감이 좀 조성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또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했잖아요. 약간 지금 국내 증시와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불안. 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유 주원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코스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 시작해서 뭔가 정책의 효과로 이제 올라온 게 이제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새 정부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물론 이제 기업 쪽에 봐서는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새 정부 이전에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이번에 시스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그 저평가됐던 부분을 좀 만회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간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줘야만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새 정부가 정책을 펼쳤던 거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제 뭔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또 정책 기대감으로 좀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펀더멘털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좀 뒷받침돼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또 리딩 섹터가 없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리딩 섹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7, 80년대 중화공업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IT 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말로만 따지면 균형 성장이 제일 좋죠. 모든 산업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경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장한 국가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예를 들어 1960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60달러였는데 당시 한국이 이제 158달러거든요. 우리보다 높았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3만 달러대. 예. 네네. 근데 지금 필리핀 국민소득은 3,700달러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 60년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리딩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을 잘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원,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 산업이 끌고 그러면 그걸 끌어가면은 뒤에 따라오는 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불균형 성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필리핀은 그때 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섹터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 경제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리딩 섹터는 뭔가?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는데 지금 이제 부상하는 건 AI죠. 예, AI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높다고는 보는데 과거에도 좀 그런 예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섹터가 확 튀어나오면서 이게 우리 주력 신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그게 확 와장창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조건, 지금의 상황을 보면
AI가 우리나라 리딩 섹터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AI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가 있던지 인프라가 있던지 사람이 있던지 뭐 소스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AI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딩을 할 만한 그 소스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장 첫 삽을 뜬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인 것 같아요, 인프라.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AI 쪽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인재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AI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벌써 10개 넘게 AI 관련된 그런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었어요. 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 뭐 학과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커리큘럼은 학생들은 호응이 좋겠지만 정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AI 인재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학교만 해도 벌써 4년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키워서 언제 우리가 AI 인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IT가 우리 주력일 때도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 IT가 많이 확산이 되고 그게 뭐랄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 우리 한국 경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분명히 틈새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도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는 나라는 특히 랭귀지, 한국어로 돼 있는 걸 만들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보니까 뭐 LG, KT 이런 데서 한국어 LLM 만든다고, GPT 같은 거 만든다고 그러면서 뭐 해외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도 솔직히 네이버 같은 거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이런 식의 AI 특화가 했을 때 이제 실장님 보시기에는 뭔가 좀 이제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IT 산업이 주력일 때 IT 자체가 우리가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IT 산업을 구축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고, 그 나온 기술이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 후자에 가까웠던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인재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도대체 AI 그 산업의 핵심엔 접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예.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일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계속 일할 사람이 줄잖아요. 네. 근데 AI 특성은 사람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칭만 잘 되면 이게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걸 많이 커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AI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은 게 사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만큼은 AI 인프라 말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2차 추경 여기다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까지 이제 푼 상황인데 어때요?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1차 추경하기 직전에 아마 경제 성장률 올해 거를 0.7%로 네. 전망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1, 2차 총합 한 3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0.2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30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년 GDP가 작년 기준으로 2,557조 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1%가 넘어가죠. 예. 이 말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 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0.2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 30조를 썼을 때 대략적인 거지만 그중에 10조는 수입 유발 효과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뭘 해외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그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이제 물가 상승률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목으로 경제가 규모가 커지는 거와 우리 경제 성장률은
명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뺀 나머지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경제 수요, 뭐 투자가 안 좋든 수출이 안 좋든 소비가 안 좋든 정부가 돈을 풀 때 민간의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정부가 돈을 안 풀었으면 민간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할 텐데 그런 구축 효과 뭐 이런 좀 성장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연구원의 관점 한 0.3 정도는 올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0.7이니까 1.0까지는 올라가는데 뒤쪽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진짜 엉망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성장률 조정 안 할 겁니다. 예, 그거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게 그대로 상쇄되는 그런 모습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업 경기들이 계속 이제 뭐 나쁘다 그러잖아요. 네. 뭐 미분양 계속 있고 뭐 서울시에서도 계속 뭐 계약 철회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의외로 건설사들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2분기부터 이제 실적들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익도 좀 늘고, 근데 항상 우리가 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때 1년 전 2분기, 그러니까 2024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근데 작년 2분기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그 최근에 건설사들 실적이 엄청 작년까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너무 올랐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철근이나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분양은 영업 실적이나 이런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악성 재고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에는 큰 상관은 없어서 물론 미분양은 지금 뭐 여전히 PF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해소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일단 뭐 그냥 분기 실적 얘기할 때는 미분양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났을 때 이미 충당금 뭐 이런 걸로 다 싸서 이미 벌써 악재로서 실적 작년에 막 반영 다 돼버린 상태라서 지금은 실적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경제에서는 가장 큰 변수는 일단 8월 1일 그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좀 가장 큰 변수일 물론입니다.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일단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실제로 보편관세 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을 이제 감세 그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펴나갈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네. 그죠? 관세가 만약에 높으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량이 줄게 되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감세안, 그러니까 세금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네. 하죠.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정 수지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거고 이게 GDP 대비 100%를 넘었던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몇 년 안에 지금 지금 한 94% 정도 와 있는데 네.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가 100%가 넘는다고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고 그냥 부채만 높으면 사실 그 자기 임기 4년 뭐 끝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걸로 관세 수입으로 그거는 다 충당을 못할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관세 얘기했을 때 초반에 관세액이 나올 때는 환율로 관세를 메꿀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약세가 된다. 뭐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약달러로 네. 해서 앞뒤를 맞춰서 위주를 그러니까 정책을 조율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갑자기 달러가 또 강세로 전환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1,400원 넘어간다는 소리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는데 원래 초기에 생각했던 대로면은 이제 1,350원, 1,300원대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는 하도 변동성이 요새 심해서 그러니까 달러가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트럼프의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달러와는 강세로 가면 안 되죠.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가 되니까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딴 거 볼 필요 예, 없이 S&P 예. 500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참 이상하죠. 만약에 아니에요.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막 관세를 막 뭐 수입 관세를 올린다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아마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참 불가사의한 그런 경제인데 트럼프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미국 경제는 끄떡없다는 게 그게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경험상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예. 상봉오리가 뾰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네.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여지껏 사실 그렇다 할 조정이 없었다라는 시각이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결국에 미증시도 언젠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예. 이제 조합어라 그러죠. 예를 들어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 네. 예. 트럼프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트럼프 리세션. 플러스 리세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미국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미국 경제를 꼬꾸라뜨린다라는 네. 이제 용어를 만든 언론사들 보면은 뭐 CNN이라든가 이런 반트럼프의 선봉에 그렇죠. 있는 언론사들이에요. 사실 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고 지금 아이비들의 전망치 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 성장을 분기 단위로 보면 상당히 좀 내려가는 걸로. 그렇다고 뭐 1%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분명히 미국 경제는 지금 내려갈 타이밍인 건 분명한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 트럼프 예찬론들이 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착륙으로 가느냐 아, 아니면 경착륙이냐 네. 요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경착륙은 아닌 것 같아요. 연착륙 정도. 벌써 분위기가 잡혀야 되거든요. 예, 경착륙을 예. 하면.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정부가 뭐 시장을 개입해서 왜곡을 할 때 좀 시차를 두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한번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뭐 기업 회계 부정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모기지 사태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의 시장이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급격하게 나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지 미국 금융시장의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가계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인플레는 올랐는데 뭐 임금 상승률도 높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뭐 관세 인상이 수입 물가도 올리고 소비자 물가도 올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죽어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게 내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채 부분 같은 경우도 SBB 사태 때 저희가 봤듯이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SBB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뭔가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발발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깔끔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구나. 네. 그 다음서부터는 무시하는 것 같은. 지금 5%대로 이미 올라왔는데도 시장은 30년 만기 국제 네, 수익률. 30년 네.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갔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주가는 그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그 파트를 보면 약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저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게 위기는 항상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오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계속 그 금융위기나 사실 이런 때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작은 게 해결되고 괜찮네 뭐 미국 주택 시장만 올라가고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린 건데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계속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 거래가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지금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려면 왔다 갔다 거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오해를 하셔서 그럼 지금 당장 팔으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예. 다만 조심조심들 하셔라. 아. 이미 큰 조정이 없었다는 게 예. 그게 이제 가장 좀 두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연준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만약에
뭔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약간 더 둔화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이건 시장에서 기다렸던 또 카드이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증시 조정은 더 한 발 더 시기는 더 늦어지고 오히려 시장의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트럼프 멱살을 잡았던 그런 자세를 버리고 네.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얘기한 대로 얼마를 내리라 3%포인트를 내리라 그랬던가요? 예. 네. 그렇게 내려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유동성 강세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파월의 계속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파월에 대해서 뭐 바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 해임하겠다. 파월이 움직일까요? 물론 이제 연준 내 FOMC는 12명입니다. 네. 파월은 그 중에 한 명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나머지 11명이 금리를 내리자 그러면 파월도 내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 지표가 조금 꺾이면 명분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11명의 그 FOMC 위원들의 말과 파월 의장의 말은 무게가 전혀 틀립니다. 예. 그리고 파월이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트럼프가 먼저 파월 의장 내년 5월에 임기 끝나는데 임기 보장해주겠다 이런 말 하기 전에는 파월이 절대 파월 개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그래서 저는 지금 9월 달 이제 그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좀 높게 보고 있는데 7월은 아니고 예. 저는 까딱하면 9월도 안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대 2.7인가요? 예, 6월 달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좀 근원적인 소비자 물가는 그거보다 좀 덜 올랐는데 근데 명분은 충분합니다. 예. 연준의 목표는 2.0인데 그거보다 한참 높잖아요. 예.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9월에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 자체 내에서는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S&P500은 계속 올라가는 걸 그렇죠. 봐서는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은 금리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미증시는 이제 경기는 그렇다 치고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닌데 이게 기술주 중심, 네.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기술주라는 게 특히 나스닥 쪽에 이제 그 회사들 들어가면은 번지르르 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큰 수익은 못 내고 있거든요. 그 수익 대비 어떤 그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라는 거는 지금의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기대 심리, 이거는 유망하다, 미래,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업 이름이나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유효하다면 계속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언젠가는 한 번은 좀 정리가 되고 옥석을 가리고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기업들만 올라가지 않을까? 소수의 기업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한 게 지난주에도 또 그랬고 파월 의장 해임설이 나왔다가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이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법원에다가 그 파월 의장을 실제로 고소를 해버리는 사태가 돼서 법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또 다시 파월 해임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파월이 해임이 됐다면 만약에 이게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실제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 부분, 달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막 금리 폭등하고 뭐 달러 약세되고 막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파월은 지금 만약에 이제 법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하더라도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러려면 내년 5월 임기까지는 아마 판결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은 결국 내년 5월에는 이제 끝나니까 뭐 파월이 해임 여부가 정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파월 이슈로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경험상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핑계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뭐 트럼프가 어제 오늘 지금 파월을 두들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뭐 시세 차익이 좀 낮다 그러면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전까지는 시장이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상향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주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그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트럼프 생각대로 되는 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러시아 그쪽 전쟁 휴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 경험상 네. 저도 짧게 옛날에 아주 젊을 때 증권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침체를 보일 때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유효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책의 약발은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에서는 유효하지만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그런 정책들이 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다고 한들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될까?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일부러 세게 나갔다가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와해된 상황, 와해라는 표현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관세와 관련해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관세율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보다는 8월 1일 날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끝난다라는 건 그냥 그때 모든 국가들에서 관세율이 딱 고정이 되는. 높던 낮던. 예, 그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월 1일 날 끝나는 것보다 협상의 내용이 예. 더 중요하다. 이 예. 말은 질질 끌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러면은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어떤 좋고 나쁜 정책 자체가 아니고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계속 불확실성이 되고 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8월에 안 끝났어요. 네. 또 질질 끌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건 금융시장은 정말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이런 부분을 제일 싫어한다고 보시면 그때는 됩니다. 이제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가 되진 않죠. 그래요? 예. 갑자기 브라질도 지금 50% 때려버렸잖아요. 예. 트럼프는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만약에 종결 안 된다면 그건 금융시장에 계속 혼란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이 계속 이렇게 핫한 가운데 계속 이제 가상자산 3법 얘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들까지 이제 막 계속 상승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드는 생각, 이게 주식이 거의 고점 근처니까 일단 돈을 좀 빼서 이제 코인 쪽으로 좀 옮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알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의회에서 통과한 법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말씀하신 나머지 알트코인까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은 저도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 주식시장에 순환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철강주가 올라갔다가 한 2, 3일 지나고 철강주 빠지고 그다음에 건설주가 올라가고 또 금융주가 올라가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시장의 수요라는 게 알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예를 보면 그게 끝물이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모든 금융시장이 한번 또 되게 당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알트코인은 올라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